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이제 적절히 활용하려면 결국 재생에너지가 나올 때 나오고 안 나올 때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간헐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고요. 즉 필요할 때 활용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이것도 전력 수출 측면에서도 보면 이것이 왜 전력 수출과 연계가 되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계통, 즉 그리드, 이 전력 송전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올 때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아주 많이 나올 때는 옆 나라에다가 이제 밀어내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재생에너지가 많이 남을 경우에도 그 많이 남을 경우에 수용가가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발전된 전력을 구매하게 되면 오히려 돈을 줍니다. 전기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아직도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그 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안 팔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받고 그 보조금의 일부를 수용가에 돌려주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발전량이 많을 때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구도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자, 2015년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그 전력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이 북유 쪽이 그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국가들은 이제 전력을 수출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핀란드, 영국 이런 국가들은 일부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전기를 이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굉장히 문제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이제 그 프랑스 전력공사 엘렉트리시티 드 프랑스 2030년을 예상한 데이터를 보면 프랑스는 여전히 전력 수출국으로 남아있는 반면에 독일은 전력 수입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각국의 발전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핀란드는 지금 전력을 많이는 수출하지 않지만 수출하는 국가로 바뀌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이 전력 수입국에서 색깔이 많이 옅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바뀐 이유들은 이런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황이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보고서는 이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검색해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좀 게을러서 최근 데이터를 업데이트 안 해서 죄송합니다.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뭐 특별히 원자력 발전량이 발전 비중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특히 여기 이제 2014년에서 2016년, 2017년까지는 이 상당히 원자력 발전을 전체 그 발전 비중에 대비 많은 발전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독일의 석탄 발전소와 같이 기저부하용으로만 운전되고 있었다. 가장 독일도 석탄 발전을 이제 기저부하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독일의 갈탄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싼 발전원을, 가장 저렴한 발전원을 선택했을 뿐인 거죠. 이제 그 국가의 특성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발전량 조절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 운전에 이제 필요성이 없었는데, 여기 그 원자력 발전 그 비중이 줄어든 거는 이제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간헐성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이런 출력 변동 운전, 탄력 운전이 필수 능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어,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보고하려고 어, 이제 매년 그 국제 원자력이 아니라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하는 월드 에너지 트릴레마 인덱스가 있습니다. 저희 그 두 가지가 이제 이해상충하는 경우에 제가 딜레마라고 하는데
이건 세 가지가 이해를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트릴레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아시아에서의 순위를 보면 랭킹이 뭐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저희가. 여기 이제 그 다른 국가들이 이제 그 뉴질랜드가 아시아에서는 그 이런 에너지 관점에서 랭킹이 굉장히 높고 이제 좋은 에너지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가 순위가 31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그 2020년 이후에는 이렇게 상세한 데이터가 발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20년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면 여기 순위가 높은 편이지만 사실 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저개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에너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그렇게 훌륭한 그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대적으로 이제 랭킹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어, 각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트릴레마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에너지 시큐리티, 에너지 에쿼티, 엔바이러먼털 서스테이너빌리티. 자, 여기서 에너지 에쿼티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성적이 굉장히 좋죠. A등급 받았고, 2017, 이 이후에는 이제 그 데이터가, 이 상세 데이터가 제대로 이제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데이터만 제가 찾아왔는데요. 조금씩 그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순위를 에너지 에쿼티 측면에서는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순위입니다. A등급을 받았고요. 근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전력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만큼 전기를 소비한 전력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지표입니다. 그 에너지의 평등성이죠. 꼭 전력만은 아니고요. 에너지의 평등성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력 에너지인데, 즉 우리나라는 누구나 원하는 만큼 전기를 펑펑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 전력은 저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위도 높고 등급도 A등급입니다. 반면에 에너지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랭킹 굉장히 낮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즉, 우리 그 원자력을 빼고 원자력과 수력을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수입할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시큐리티 측면에서는 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지금 C등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바이러먼트 서스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바로 온실가스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화석연료 발전 비율이 아직까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환경적으로 아직까지 지속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지 못하다. 랭킹 굉장히 낮습니다. C등급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산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준국산 에너지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프랑스만큼 높여간다면 이 두 가지 항목이 랭킹이 다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새로운 위협이 지금 최근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인공지능. 그래서 굉장히 막대한 양의 그 ICT 관련된 여러 가지 설비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가장 전력 사용량이 높은 건물은 그 KT, 그 목동에 있는 KT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즉, 이미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 말에는 그 전체가 350에서 400메가와트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2023년 넘어가면 700메가와트, 즉 거의 원자력 발전소 한 개 용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 그런데다가 지금 최근에 일본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한국으로 많이 옮기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전력 사용량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전력 양뿐 아니라 아주 밀집된 그런 회로들이 많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냉방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그 데이터 센터의 시장 성장률이 20% 이상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거죠. 이것은 이제 네이처에서 2018년도에
이런 자료를 네이처에서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자통신, ICT, 데이터 분야에 엄청난 양의 그 전력 수요 요구가 익스포넨셜 증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전력 그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그 탄력 운전이 이런 그 재생에너지와 연계를 위한 출력 조정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탄력 운전 요건은 이 전력 회사가 요구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공급하는 그런 그 벤더들이죠. 원자력 발전소 공급자에게 세계 각국의 전력 회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 KURD 코리안 유틸리티 리ኳ어먼트 다큐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틸리티 리ኳ어먼트 즉 전력 회사가 요구하는 요구 사항에 오퍼레이셔널 플렉서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그 운전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출력 변동 운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떤그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출력을 빠르게 변동시켜서 이상 상태를 회피하고 또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되면 다시 출력을 내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해겠죠. 그래서 탄력 운전이 그 어느 국가든지 그 전력회사가 요구하는 기본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본 요건이 이제 주어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데일리 하루를 주기로 전출력에서부터 그 이런 그 시간 형태로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출력을 줄이다가 유지하다가 다시 올려서 전출력을 유지하는 이런 형태의 탄력 운전 요건들이 이제 그 제시가 되어 있고요. 90% 주기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는 이제 18개월 주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료를 이제 새로 갈아 넣으면 약 18개월 정도 운전을 하는데 그 주기말 즉 18개월에 90%. 예. 그래서 한 16개월 정도까지는 주기말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운전이 가능해야 된다. 출력 변동 운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아주 오래전에 80년대에 고리 원전에서 출력 변동 운전을 쉽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 사람이 이제 제어를 해왔죠.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운전원들이 그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굉장히 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기는 어려워지고 다 자동 운전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계속 기저부하로만 원자력 발전소를 투입해 왔고 어, 출력 조정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반자동 운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은 전자동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더 강력한 탄력 운전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체코가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리ኳ이먼트를 보냈는데 뭐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이 탄력 운전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 맞추려면 지금 준비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뭐 여기 기술적인 내용을 제가 그 써놨습니다만은 뭐 이거 다 보실 필요 없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어, 분당 5%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시간당 3%를 하고 있는데 여기 분당 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죠. 우리나라도 유럽 국가의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도 뭐 비슷한 정도의 그 출력 변동률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그럼 몇 번이야? 원자력 발전 수명 기간 동안 이거 몇 번이나 출력 변동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 10%로 이제 스텝으로 변화시키는 경우에는 10만 번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매일매일 24시간 주기로 이 출력 탄력 운전을 하는 40년 동안 탄력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 15,000회를 할 수 있다. 굉장히 그 많은 아주 빈번한 탄력 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이 수준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걸 못하고 있느냐? 사실은
그 우리가 미래에 해야 될 일은 그럼 우리가 차이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사실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자, 빠른 출력 변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해결료의 성능이, 즉 해결료의 건전성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인가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원자로입니다. 여기 원자로 안에 이렇게 해결료 집합체들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해결료 집합체에서 열을 핵분열에 의한 열을 발생시킴으로써 그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해결료 집합체는 그 상당히 많은 개수의 해결료 봉이 이제 들어있고, 이것이 기계적으로 이 해결료 집합체들이 딱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력이 변동된다는 것은 원자로 안에 온도가 변한다는 뜻이고, 온도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그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계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그 해결료 집합체들이 아주 딱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여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팽창 수축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원자력 발전소도 그 어떤 그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그 해결료 성능은 선진국과 차이가 없습니다. 상시 출력 변동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이 연료 성능에 필요한 여유도를 원자로 운전에 반영하지를 않고 굉장히 엄격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즉 출력 변동하지 말아라. 출력 변동 시에 출력 천천히 움직이고, 그래야지 이제 해결료의 건전성이 더 쉽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동시키지 말아라. 뭐 이런 전략을 취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재생에너지 연기를 하려면 그 태양광을 생각해 보면 해가 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그럼 태양광에서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하게 사라진다는 뜻은 원자력 발전소가 그만큼 빠르게 출력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 탄력 운전 그 출력 변동률에 비해서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연료 성능이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우리는 몇 가지를 더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실증을 안 했다는 거죠.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지 자주자주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실증을 안 해본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공 섹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그 경영자의 경영 평가는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느냐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그 경제적 손해를 그 감수하고 출력을 낮추는 일을 안 해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실증을 못한, 사실 이제 원자력기가 좀 게을렀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증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실증을 해서 우리나라도 유럽과 기술적으로 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실제로 그 실험적인 실제 운전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기술적인 그래프입니다만은, 그 제가 여기 그 우리나라는 이 연료 성능의 여유도를 원자로 운전에 반영하지 않고 엄격하게 유지해 왔다라고 해왔는데,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출력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 역시 그 원자로에 필요한 여유도가 이만큼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이, 자, 이것만 넘지 않으면 출력 변동률을 빨리빨리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 이런 운전 여유도를 감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것을 도입해서 출력 변동 여기 뭐 굉장히 빨리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보면 빨리 올리고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도 이 여유도가 성능의 연료 성능 여유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요것을 이제 우리 올해부터 착수했죠. ISMR이라고 아직 이름이 가칭으로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버전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 그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술 개발 그 과정에 이 온라인 운전 여유도 감시, 해결료 성능에 관한 이 항목을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거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될 것이고, 그 데이터를 우리 APR 1400 대형 원자력 발전소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체계를 갖춰서 유럽에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쟁력을 빨리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출력 변동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수소 생산, 우리가 아직 수소 자동차 이야기는 나오지만 수소가 지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최근에 수소를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뜻은 지금 전기는 이제 저장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터리에 저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전기를 저장한 가능한 형태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의 그 에너지 저장 형태가 됩니다. 근데 전부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것은 전부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또는 이런 회색수소라고 그러는데 이 회색수소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를 포집해서 사용하는 그런 청색수소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다 청정에너지 수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린 수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물 전기 분해해서 만든 이 수전의 수소를 우리 그린 수소라고 부르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수소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도 이제 그 생산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그린 수소를 만들지도 않으면서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 우리 그린 수소야 라고 지금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그린 수소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텐데 이것이 탄력 운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기 분해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스팀의 형태로 가열을 해서 그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그 전기 분해 효율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즉 뜨거운 물 혹은 뜨거운 스팀을 그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출력 조정이 필요한 탄력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탄력 운전을 하지 말고 일부 발전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스팀을 전기 분해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원자로는 출력 변동을 할 필요 없이 남는 전력으로는 수소 생산에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화석연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생산하는 수소는 이제 당연히 그린 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 운전을 출력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원자로는 항상 100% 출력을 유지하면서 전력 생산에 남는 그 스팀은 수소 생산으로 전환해서 어, 그 그린 수소 생산에 충당하는 이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제가 탄력운전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이런 전력 생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건 뭐 미국의 데이터입니다만은 그 1000메가와트 일렉트릭 파워, 즉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발전소죠. 원자력 발전소. 그래서 그 미국의 경우에 이제 평균적인 도시 하나가 필요한 그 1년 동안 그 도시 하나가 필요한 전력량은 원자력 발전소 한 개 정도입니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굉장히 그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그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1800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높은 원자력 발전과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어쨌든 지금 그 온실가스를 그래도 적게 배출하는 재생에너지를 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될 것인데 문제는 이제 재생에너지는 그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아래 위로 긴 국가입니다. 즉 태양이 우리나라 그 우리 바로 머리 위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옆으로 길쭉한 국가들이 이제 태양광 발전에 굉장히 유리한데 또 풍력만 놓고 보더라도 원자력 발전소 한 개 정도의 발전량을 이제 풍력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면적이 약한
160제곱킬로미터 정도 필요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1제곱킬로 미만이죠. 이게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인데 서울의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에 있는 녹지 면적을 다 합치면 157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풍력 발전기를 돌려서 그한 도시, 한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쓰는 전력을 생산하고 싶다면 모든 녹지를 전부 풍력 발전기로 대체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가 이제 예비율도 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전력 예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럽 국가들은 다 100%를 넘고 있어요. 그 평소에 놀고 있는 발전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일본도 상당히 예비율이 높습니다.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율이 그렇게 유럽 국가에 비하면 높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 너무 작다는 거죠. 이거 꽤 오래전에 최근에 데이터를 못 찾아서 제가 꽤 오래전에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즉, 이 전력 예비율이 높아야 이런 그 재생에너지와 연계를 해서 전력량 요구량이 많이 변할 때도 예비율이 높아야 거기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 체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예비율이 작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탄력 운전 또는 이 발전원에 따른 발전 비율 뭐 이것을 그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예비율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지금까지는 우리는 너무 경제성만 강조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유연한 플렉서블한 그 발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예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탄력운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탄소 중립 에너지원을 즉 탄소 프리, 카본 프리 에너지원을 구성하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는 이 점진적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우리나라가 처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제 결론이고요.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